예, 제9회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익산 희망연대와 고려대학교 교우의 익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강연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입니다. 철학 콘서트 저자이신 황강우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제9회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강좌 사회를 맡게 된 익산 희망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해년마다 가을이면 이맘때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매년 강좌를 진행한 게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번째 맞는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고요.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고교 시절 반독재 시위를 주도하다가 투옥 제적되었고 검정고시를 거쳐 1977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틈틈이 고전을 읽었습니다. 1978년 대학연합 시위에 연루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1980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다시 제적된 후에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때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써낸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와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은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8년 뒤늦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다산학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고전을 읽고 있으며 철학하는 엄마들 또 고전을 공부하는 교사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새로운 철학 교양서의 비전을 제시한 철학 콘서트 1, 2, 3을 비롯해 레즈를 위하여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생각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순간들, 그리고 철학하라, 그리고 고전 혁명 등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었지만 2007년이죠. 2007년에 이렇게 그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뭐 건강이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황강우 선생님 앞으로 보실 때 그리고 또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마 좋은 강연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자는 다른 패션용이 아니고 머리 빠진 것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쓴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리가 아주 숱이 많았고 좋았습니다. 네, 나이에는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익사는 제가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2년 3년 간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고생 2, 3학년들하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끝날 때쯤 질의응답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주제든 좋으니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간혹 제 제자들, 대학 간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뭔 좋은 글을 쓴다고 뭐 욕심이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교 1, 2, 3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유인물 한 장도
그 쓰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책을 한 권 쓸 때 보름 만에 쓰거든요. 놀랍죠, 그죠? 이번 그 올림픽, 그 영국 베를린 올림픽, 베를린이다. 런던 올림픽 때 보름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또 책 한 권을 썼어요. 이제 소크라테스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아마 내년 1월 달쯤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겠는가 싶은데 대학교 1, 2학년 때는 유인물 한 장도 쓰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주로 박정희라고 아시죠, 그죠? 아시죠? 네. 그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알기를 짐승 권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 마음대로 고치죠. 헌법이라는 걸 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유지되는 정체성의 일호가 헌법인데 헌법을 어떻게 지 마음대로 뜯어고쳐요? 그는 우리 국민들을 짐승 권리를 받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뜯어고쳤다고 저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박정희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고 좀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른바 독재 정권과 싸우는 수단으로서 무기로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때는 전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 이제 전두환 더 나쁜 놈 새끼 있죠, 그죠? 여기 혹시 전두환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전두환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이제 청춘을 다 이제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두환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좀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어떤 그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이지 이거 책 써갖고 뭐 돈을 번다니까 이 책을 써갖고 이름을 알린다니까 그런 이른바 세속적인 그런 건 일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서 글을 쓸 생각부터 했을까? 먼저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역사적 상황은 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열정을 바쳐야 할 큰 사회적 역사적 난제들이 있는데 그 난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자만이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성취를 얻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이제 되돌아보면 대학을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87년도 3월부터 9월 딱 6개월 다녔고 그 뒤로는 제가 이른바 그 서울대학인가 썩을놈 대학인가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죠? 배운 게 없어요. 대학 교수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훌륭한 교수님이 계실 텐데 제가 썩을놈 대학인가 서울대학인가 모르지만 그 대학에서 배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켜온 저한테는 삶이 더 위대한 대학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희하고 싸우면서 그 유물 한 장 뿌렸다고 어떻게 세상 2년용을 때려보세요. 나쁜 놈 아닙니까?
그 유물 하나 뿌렸다고 요걸 갖다가 2년형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래갖고 제 인생을 젖어버린 겁니다. 긴급처치 후 이번 지난 10월 달에요. 긴급조치 구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므로 나는 원천적 무죄다라는 것이 34년 만에 이제 다시 판결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 하시는 말씀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희생을 하였으므로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보상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씁쓸하대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닌데 이놈의 그 근혜가 있죠. 근혜가 안 나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의 독재 망령이 아직 독재에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보상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어찌됐든 이제 33년 만에 이제 긴급조치는 원천적으로 이제 무죄 이미 이제 드러난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훌륭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감옥도 훌륭한 저한테 대학이었습니다만 가장 저한테 좋은 대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84년도, 5년도, 6년도 인천에 경동산업이라고 하는 이른바 양식기, 스푼, 포크 혹은 냄비 만드는 공장에서 2년에서 3년간 일을 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이후에 제 생각에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무게를 주고 역시 제 글에 있어서 아주 많은 길잡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젊은이들 계실 경우 저기 안산이나 가면요 묻지마 공장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취직시켜주는 그런 공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밥을 먹여주니까요. 절대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젊다 한다면 묻지 말고 몇 년 가서 일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 밑바닥을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서 있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현실이 여러분들한테 깊은 고뇌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다시 대한민국 현실을 보시고 그 위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일, 내가 한 젊음을 사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를 한번 세워가시고 이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일관되게 한 젊음을 바쳐주셨으면 저는 그것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저는 48살 때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주위에서 좀 쉬라고 그랬대요. 이 아픔으로 더 이상 이른바 투쟁 일선에 나서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체르터 맞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요새는 조용히 집에서 책 보고 그리고 뒤늦게 대학원 철학과 대학원 다니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불러주시면 간혹 이렇게 강연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만약 20대 30대 젊은이가 있다면 한번 목숨을 내걸고 이 사회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한번 젊음을 불살아 본다면 그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훌륭한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생각은 우선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의 삶이 치열하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 삶을 치열하게 살자 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훌륭한 글을 쓰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책이 몇 권 있어요? 몇 권 있어? 지구상에 책이
천만 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에 1000만 권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디 제일 많죠? 국회 도서관에 600만 권 있는 거 알고 서울대 도서관에 300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닌 거예요? 어떻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는 100권을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고전 읽어야 됩니다. 고전 한 권을 읽으면 신서 1000권 이상의 파워를 발휘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어요. 힘을 발휘합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죠? 힘이 나옵니다. 전 장담합니다. 그리고 고전을 한 권 읽을 때 쉽게 못 읽습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혹은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감옥에 가가지고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읽는데요. 그 전쟁과 평화가 조금 두껍죠. 그죠? 1권, 2권, 3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권 다 읽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소설책 한 권 있는데 한 달 내내 읽었어요. 감옥에서는 일어나고 잠잘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마룻바닥에서 책 보는 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루 10시간씩을 한 달 동안 읽어갖고 톨스토이 부활 1권, 2권, 3권 이렇게 읽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얼마나 독서 읽는 속도가 느립니까? 소설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20대 초반에 저의 독서 속도는 대단히 느렸던 것 같고요. 반대로 정독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참 학생들 책을 많이 보죠. 책상에 무슨 책 있습니까? 참고서죠. 그죠? 내일 모레 수능 시험입니다. 마지막 5교시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배운다고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중1 때부터 고3 때 6년 동안 여러분 다 고생했었죠? 저도 고생했고요. 마찬가지 딱 우뚝 신기하게요. 그렇게 열심히 문제 풀고 했는데 딱 본거사 시험 딱 보니까 그 다음 싹 잊혀져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대학 가고 고등학생 수학 아르바이트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안 떠올라요. 그렇게 완벽하게 잊어볼 수 있습니까? 그 완벽하게 잊어볼 걸 위해서 6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 난 대한민국 먼저 교육 내용부터 바꿔야 봐요. 6년 동안 그렇게 쇠빠지고 공부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제대로 써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 대기 때 영어 10년 했을까 말인데 내 살면서 영어를 몇 번 써먹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영어 써본 사람 누굽니까? 오파상, 그죠? 무역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위에 혹은 위대하신 교수님들 이런 데 아파 프로젝트 할 때 약간 살라살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써먹지도 않는 그 영어를 한다고 지랄 연병 6년 동안 돈 얼마나 바칩니까? 그죠? 좀 문제가 있다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은 더 말할 나이도 없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하면 되는데 뭐는 확률, 수영, 미적분까지 배우게 하고 애들 쥐나게 만듭니까? 그죠? 정자폐할 국산도 안 받죠. 미쳐버려요. 전자폐할 국산 뭐로 됐습니까? 지금 선택 과목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서울대 가는 애들이 많이 그 국사를 선택하니까 나머지 2등급 하는 애들이 눈치 받고 선택 못해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서울대 가는 애들만 국사를 선택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 승점수. 그러니까 포기하고 지지문화 사회 이런 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책상에 이 참고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비극이에요. 이 참고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고전이 있어야 돼요.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을 왜 보내요? 위대한 현자들의 지식을 배우려고 간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집 옆 아파트 옆에 서울대 경제학 교사 살 어찔래? 사인 좀 받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거 해줘봐. 어?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사면 띵동 아저씨 요 사인 좀 해서 할 거니까 그죠? 사실 별거 없어요. 자, 옆 앞동에 미국의 마이클 샌들 산다 해서 왔어요. 마이클 샌들 진짜 별 보는 친구요. 샌들 신발바다. 예수하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난 예수의 신발도 끈을 자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마이클 샌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그런 사람 책이 어떻게 해서 100만 분 안 나올까? 참 대한민국 미친놈은 나다 생각해요. 진짜 내용 없는 책이에요. 제가 읽어봤고 제 철학 콘서트에 약 100분의 1도 안 되는 책이에요. 제가 자신. 자, 그런 마이클 샌들이 더 위대합니까? 이른바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누구가 베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론을 갖다 베낀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옆동에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산다. 자, 그러면 가서 한 일주일간 살아봐야 되겠죠, 그죠? 할아버지 하면서 옛날 얘기해주세요, 그죠? 자, 서울대 교수가 훌륭하겠습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훌륭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창피한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럽이 모든 학자들을 싹 합해갖고 딱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를 더 능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플라톤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 싹 합해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럴까 학문적 성과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에베레스트 사이를 한다면 마이클 샌들은 동네 요 앞에 뭐가 있을까? 이 사람 무슨 산 있어요? 무슨 산? 배산? 배산 따는데. 자,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올려합니까? 아담 스미스가 올려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소설가로 칩시다. 소설가. 이제 우리나라 엄마를 부탁해? 누구죠? 신경숙 씨가 훌륭할까요? 톨스토이가 훌륭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경숙 씨 있으면 무지하게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대중문화하고 본격 고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을 왜 갑니까?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러 아담 스미스를 배우러 톨스토이를 배우러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만나려면 어느 대학 가야 되겠어요? 내가 서울대 가봤더니 안 가르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이러는 거예요. 자, 고려대학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고생만 시키지 안 가르쳐요. 연세대 나와서 물어보세요. 연만명이지 안 가르쳐요. 저는 대한민국의 스카이, 그죠?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대, 연모대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분들 만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느 대학 들어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대학 들어가면 돼요.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자, 가장 위대한 대학은 도서관인데 우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의 정수가 고전이라 한다면 이 고전은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갖고요. 내 그동안 인생 헛살았다. 진짜 헛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헛살았으면 지금까지 싹 배렸다 치고 정리해버리고 이제부터 내일부터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 고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내 인생을 똑바로 정신으로 사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놈 고전이 뭐요? 어떤 거요? 라고 물어보겠죠.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 형이 황주시라고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6살 많아요. 그래갖고 이 양반 이제 서울대 철학과 다니고 있었어요. 나한테 대학 다니면서 책 2권만 읽으래요. 솔직히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네, 그 책 2권이 뭐냐? 논어하고 국가는 플라톤의 국가인데 플라톤의 국가 요 2권만 읽으래요. 이 양반이 나라도 너무 좀 아래로 오는 것 같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조건이 논어는 한문을 읽고 국가는 영어를 읽으래요. 그래갖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들 2권 읽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글로 아니 여러분 한글로 이 2권 다 읽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대충 가격을 뽑아주세요. 3, 4년 3, 4년 읽어오시면 제가 책 100권을 선물할게요. 약속. 꼭 진정으로 읽으세요. 저는 논어 읽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30세 초반에 1독부터 한번 읽었고 국가는 이후 20년 걸렸습니다. 나이 40살 때 가서 읽었습니다. 이 2권이 이렇게 읽기가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성경은 6개월만 읽었습니다. 바이블은 66권이 두껍잖아요, 그죠? 그 책이 간에 66권이 들어간 거예요. 바이블이 그것도 영어로 6개월 걸려 읽었어요. 그 정도의 독해 실력으로 논어는 10년 걸렸고 국가는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고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고전은 쉽게 안 읽히는가 보셔갖고 그 무게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셔야 하는 게 왜 그러냐? 이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세월이 1000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20대 때 책을 좀 썼으나만 다 죽었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 몇 권인데 저 다 앞으로 10년 안에 다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올게요. 딱 한 가만 철학 콘서트만 한 10년 더 갔으면 저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 책이요 10년 이상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책 몇 년 견뎠습니까? 2500년을 견뎠잖아요. 이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책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쓴 책이 앞으로 2500년 동안 저 까마드가 손자 새끼들이 또 읽는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책이면 그걸 읽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논어 국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공자 플라톤이 위대하신 분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플라톤이 국가 속에 노는 것은 지 생각을 노는 게 아니고 그 앞에 1000년의 지혜를 싹 듣고 못하고 집어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게 견디는 거예요.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1000년의 지혜가 공자의 손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2500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개, 돼지하고 이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라 합니까? 호모, 인간을 개, 돼지 구별하고 호모 뭐라 합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모 슬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는 몸뚱이만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호모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살, 20살 되면서 이른바 인류의 지혜를 배우면서 사피엔스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 몸뚱이 태어날 때 호모로 태어나고 이후로 이제 글자를 배우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쌓여갖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인류의 지혜가 크게 보면 두 부로 나눠져 있죠, 그죠? 하나는 서양하고 하나는 동양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 보면 저보다 말빨 센 사람이 있죠, 그죠? 도시인가 있죠, 그죠? 아주 말빨 센 사람, 그죠? 그죠? 말빨 세죠, 그죠? 그냥 뭐 다 좋은데 동양계 최고래, 그죠? 그 EBS를 보면 뭐 중용감 잘하시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서 막 서양을 씹어요. 동양계 최고래. 그거 자기가 또 공제 후회래. 와, 뻥도 셉니다. 자기 대학 다닐 때 자기 스승이 너는 공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대단한 뻥이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심정. 우리가 한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뭐 아끼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저도 이해하고 그 점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두루마기를 입었다요.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면 내가 동양적인 인간이고 양복을 입으면 서양놈이다. 아니죠, 그죠? 두루마기를 입었다요. 동양적인 것은 무조건 창소하고 그렇지 않은 것, 서양적인 걸 폄하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왜냐? 오늘 이 공간 안에 전등 있고 시계가 있고 볼펜이 있고 옷이 있고 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숫자를 좀 100가지가 넘을까요? 저 사진 찍고 있으면 저쪽까 해갖고 이 중에서 서양적인 것하고 동양적인 것 나눠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한국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 내가 쓰고 있는 말 하나 한국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부 100%, 99%가 지금 서양에서 다 모든 게 서양. 우리 이걸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제 말 맞죠, 그죠? 솔직히 인정해야죠. 저 동양적인 걸 좋아해요.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중국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정신 차려. 서양과 배운 눈 팔지 마라. 동양 위대한 사상이 있다. 라고 말하는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양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서양적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양적인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괜히 우리 동양이 튀어가다 보면 그 뭐예요? 그게 머저리지, 팔불출이지. 안 그래요? 그저 북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민족 최고라네. 그 막 노래 불러요. 북에서 만났어요. 북한에서 북경 가니까 있더라고. 북경 가면요 평양 처녀들 만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16세기에 조선의 수도가 어디냐고. 몰라요. 16세기 조선 수도가 어디요? 서울이잖아요. 그럼 모르더라고. 그럼 평양은 언제부터 저 한반도의 수도가 됐어요? 보니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죠. 평양이 언제 고구려 수도가 됐죠? 427년이요. 광개토장 죽고 장수왕이 천도해갖고 427년. 적어도 평양천년을 한다면 자기 위대한 도시 평양이 언제부터 고구려 수도였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그 말하기 좋은 답변을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최고라는 노래를 불러요. 저건 아니다. 우리 민족 최고라는 노래 부르다니까 이 최고라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좋은 민족은 이것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the best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최상급이라는 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한민족이 세계 최고입니까? 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한민족이 남대로 일본 저 아래 끝도 좀 낫다. 뭐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본 것보다는 더 나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들어가. 하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세계 최고인 수위 올라올 수 있는 민족이 훌륭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뭐냐면
우리가 서양 정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서양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뭘 해야 하냐? 바로 서양의 고전을 빨리 우리가 꿰뚫어야 돼요. 이게 많지도 않습니다. 책 많죠. 자,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자, 뭐일까요? 자, 서양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고전 10개만 추려보세요. 10개. 10개. 틀려도 괜찮아요. 자, 이야기하세요. 첫째. 에? 아, 그거. 아따, 눈치 좋네. 또, 넘버가 또. 소크라테스 변명 좋습니다. 자, 앞으로 소크라테스 변명 읽지 말고 소크라테스 사랑책 좀 읽으세요. 자, 소크라테스. 자, 좋습니다. 또 두 권. 고맙고. 칸트는 어려워. 냈다. 좀 그냥 봐. 안 읽어야 돼. 미쳐. 칸트 좀 빼줘. 전문가도 맡기고. 또. 예?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책인데 제가 추천할게요. 니코마코스 율리학, 니코마코스 율리학, 윤리학 책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 어렵긴 한데 대학 때쯤 옆에 진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세 권 했다. 또 호메로스,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 두 권 추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자, 호메로스 서양 인문학은 딱 두 개입니다. 호메로스하고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다 그쪽 이거예요. 호메로스하고 소크라테스 이 두 정신이 서양의 인문학 정신을 결정합니다. 물론 과학적 정신 아닌데 인문학 정신이 두 개 결정합니다. 그리고 호메로스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 이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만일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 있죠, 그죠? 우리 밀키웨이 말고 은하계에 제일 가까운 5만 년 빛의 속도 5만 년이면 간다고 하는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서 외계인이 잘못 불시착해갖고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있다가 수리를 잘해갖고 다시 떠나가는데 그냥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 지구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야 되는데 뭘 훔쳐갈까 보니까 1호가 뭐예요? 1호가? 파르테논 신전 너무 무거워, 그죠? 아리장서 온몸에 싣고 갈 수가 없어, 그죠? 석고나무 싣고 가고 뭘 싣고 갈까요? 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훔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아직 이거 안 읽어보신 사람 있으면 인생 헛산 겁니다. 진짜입니다. 기독교 신들 몇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들. 손 드세요. 괜찮아요. 반은 기독교 신들에 맞아요. 카톨릭 기독교 합해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계적으로 50%가 기독교예요. 내가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소크라테스 정신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예수의 복음서는 소크라테스적 사상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호메로스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정신이 뭐가 있는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5권 했다. 또 뭐 할까요? 또 기독교인들 뭐예요? 성서 빨리빨리 얘기해야죠. 그죠? 저는 이제 기독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오랜만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떼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이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때 교리 하신다니까요. 성경 복음서를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바이블 중에서 특히 66권 중에서 특히 뭐를 꼭 읽어야 될까요? 예수의 전기인 복음서 4편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화장실에서 저걸 읽었습니다. 뭐냐, 10시 되면 이제 취침해갖고 전부 입을 둘러서 자게 되잖아요.
그냥 그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한 30분 자는 척하다가 나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 30척 등불 밑에서 신약 성경을 읽었었는데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읽고 왔습니다. 물론 좀 독일어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제가 볼 때 서양이 만든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서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떠나가지고요. 인류가 만든 몇 권 안 되는 그 더 베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위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글로만 읽지 마시고요. 영어를 읽으시면 영어를 읽으시고 외국어를 읽어보세요. 그럼 맛이 틀립니다. 한국어 번역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원래 이 고전은 국어를 읽으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해서 원 의미를 씹어도 쉽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한문을 읽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6개 있다. 또 뭐가 할까요? 자, 서양 죄송합니다. 동양 조금만 기다려. 서양 연음 잡고 연음 또다 끝났나? 또 뭐 없을까? 6개 있다. 향연 플라톤 향연 좋습니다. 7개. 자, 자 저희 경우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꼭 읽도록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뭡니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본주의가 어떤 것입니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책만큼 완벽하고 위대한 그런 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읽으신 분은 공산당 선을 읽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말이 조금 좀 겁나죠? 별거 아니에요. 공동체주의자 선언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주의자 선언 여기 지금 여기 희망연대 있죠. 연대 이게 중대 소대 연대요? 아니잖아요. 함께 손잡는다는 그 연대죠. 그죠? 이 연대의 사상을 강조한 게 저 공동체주의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워낙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때려잡으면서 좀 빨갱이를 때려잡은 통해 좀 우리 머릿속에 좀 뭔가 좀 하나도 겁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가천 아닙니다. 공산당 선언 시중에 다 있거든요. 요새는 구글 들어가니까 다 나오대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서양 것 이 정도 읽으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동양 거를 한번 정리합시다. 자, 동양 거 다섯 개만 할까요? 너무 많은. 자, 하나 나왔고. 자, 그다음 이런 문제 드릴게요. 동양 서양 통해서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책 한 권씩을 들으라면 뭐겠습니까?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의 배경이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 기원전 1200년인데 요거를 호메로스가 750년 했습니다. 기원전 750년 올림픽 1회가 치러질 그때입니다. 776년인가 그때가 올림픽 1회일 거예요. 바이블의 경우는 성경의 경우는 대개 600년 요 즈음에 쓰여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묵은 고전을 이야기한다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겠죠. 자, 그러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하면 뭐겠어요? 서마천의 사기.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드셨어요?
중국 고대사가요. 이렇게 된다. 하은주, 춘추, 전구, 진한 이러잖아요, 그죠? 요 하은주 3대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요, 여학생 이름 하은주야. 자살한 이은주 있었죠, 그죠? 이은주 하은주, 성이 하씨 하은주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왕조가 은나라입니다. 요 은나라가 동이족입니다. 은나라 동이족이고 주나라가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주나라의 문물을 가지고 이제 논을 썼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가 죽기 전에 나의 조상은 은족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피 속에 동이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산둥반도 쪽이잖아요, 그죠? 산둥반도 우리나라 가까이 뭐래요? 자, 우리나라하고 산둥반도하고 가까울 거예요. 산둥반도하고 저기 그 산서지방에 가까울 거예요. 산둥반도 우리가 가까우신데 옛날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는데 옛날에는 배로 다니기 때문에 육로가 험하기 때문에 육로로는 다니기 힘들어요. 서울에서 여기 익산까지 10일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인천에서 배 타면 산둥반도 이틀이면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육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산둥반도나 한반도는 다 동이족의 거처지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은족이 동이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국의 최대 오래된 책은 시경입니다. 시경이 아직까지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철학하우스 2권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경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경은 요 시절의 역사서입니다. 시경은 이 시절의 문학서고 역경이 이 시절에 만들어진 철학서입니다. 이 역경을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역을 누가 만들었냐면 요 주나라를 만든 문왕이 감옥에서 할 일 없어갖고 만들었다 그래요. 뭘 보고 만들었겠습니까? 은나라 때의 경험을 갖고 만든 거예요. 은나라 때의 경험을 빗대서 한 것이 문왕이 만든 주역입니다. 철학하우스 3권 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나이 50 넘으신 분들 중에 주역을 좀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제가 5분이면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역을 놓고 굳이 정보로 가지 마시고요. 어머니들 정보로 가지 말고 주역에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잘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재밌습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고 많은 철학적인 지혜를 줍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요 주역이 요 때마다 시경, 서경, 역경. 요게 이제 중국 3대 경전이고, 그 다음 이제 논어, 그 다음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사서 성경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역시 동양 정신의 정신,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 요게 있어가지고 우리 동양인들은 매우 이제 풍부한 정신적 자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논어를 대표하는 이 상경 쪽의 사고방식하고 노자를 대표하는 노장자 쪽은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공자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배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정반. 공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공자는 산꼭대기에서 노자는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춘추 전국시대 때 많은 장군들이 전쟁에 이기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노자는 버리고 약하고 부드럽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추구했던 것인데, 이런 게 서양에는 없습니다. 논어적인 스타일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의 즐거움은 나오는데 노자적인 스타일은 안 나옵니다.
그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성경 복음서. 예수가 노자와 똑같습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뒷선 자가 앞선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그게 노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노자적 생각이 서양에 가면 예수의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공부하고 싶으면 철학과 대학 가셔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환자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노자 도덕경 조금 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제 철학 컨설팅 읽어보면 아주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고전 열몇 권을 제가 빠진 게 있구나. 불교도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2권 정도는 꼭 한번 불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반야신경은 책도 아니고 26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뒤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260자밖에 안 되고 금강경도 무지 조그마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번에 읽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쓰신 분한테 처음에 삶을 치열하게 살 것, 그 다음 두 번째 고전을 읽고, 세 번째 저희 시를 암송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야말로 언어의 구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언어의 최고의 경지에서 나오는 게 시란. 옛날에는 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쪽에서는 시인은 신의 그 대리자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지가 똑똑해갖고 시를 쓴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림해갖고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시를 받았고요. 제 형이 이제 시인이라서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태백산맥 그 조정래시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같이 저녁을 묵은 적이 있었는데 소설가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소설가 소설 쓰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노트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근면성실해야 되는데 그 소설가가 시인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시인은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래요. 신이 점지해줘야 신이 되는 거지 인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소설은 인력으로 되는 건데 노력으로 되는 건데 시는 이렇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요 시 흥지우 시 1985년도에 쓰십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떴던데 85년도 치안본부에서 감옥 가는 모 민주의사 이야기 영화로 나온다는 거 들으셨어요? 남영도 김건태 씨 고문 받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한번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 시점에서 요 시가 쓰여진 겁니다. 김건태 씨가 잡혀가 그렇게 고문됐고 저 역시 잡혔으면 이렇게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제가 안 잡혔던 거고 제가 안 잡히니까 또 형까지 괴롭혔던 거예요. 형까지 집으려고 형까지 같이 도발이라 했어요. 제가 수배생을 했고 동생을 잡으라고 또 형을 괴롭히니까 형마저 집을 가출해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시고요. 같이 한번 쭉 소리내서 시니까 은혜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로 어느 분식집에서 아와 점심을 국수 시작. 국수 두 그릇과 닭과 한 잔씩 넣고 그대와 마주 앉아있으니 아우여 20년 전 우리가 주림대로 헤매던 서방 고색이 마을 빈 배추같이 나타나 추수가 수탈이었음을 그때는 우리 몰랐어도 다 거두간 뒤에 허황밭이 우리에게 나타나 내 입으로 벗긴 받친 뒷줄을 어린 그대에게 먹일 수 있었다. 그대가 곱은 손으로 가리킨 곳에 경기가 있고
찬영놈이 우리를 몰아낼 때까지 그가 그 땅을 몰랐으므로 아우여 이농의 허천나 후이로서 우리는 가시도친 탱자나무를 타리하는 너를 보면 땅가같이 살아왔다. 거지와 도둑이 사는 말 일리 동네와 천하변 구멍천을 천진하고 땅 바깥으로 삶을 내 동대에 지는 울타리가 도둑질이며 도둑질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어느새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음을 아까 학수한 그대의 슬퍼되게 하니 울타리를 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나 국수를 한 입에 물어넣는 그대 옆에 나의 허리가 사기라는 것을 어쩌다가 내가 시인이 됐을까. 국수와 서로가 쫓겨난 땅을 노래하는 일까지 극치에 서이라는 것은 아우여 용사여 두려워서 자랑하는 것은 그대가 나간 길과 다른 나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나의 통로 나의 길 나는 늘 경계에 있었다. 대구와 양산 길에 혹은 영등포에서 빡빡 그대만을 대했을 때 우리는 그가 웃었다. 그게 나에 대한 그대의 면책은 아니었다. 면책했다. 그러나 그 같은 경기가 나의 변의 새끼는 그리고 그대와 나의 원인 지금도 해남에서 땅에 꿀 받고 살아가는 형님과 나 사이 됐다. 나의 분노는 슬픔을 지나온 것이다. 나는 뚫고 가야 하리라. 내 등을 그대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대가 먼저 갔다. 우리는 닫고 한 입도 되지 않았구나. 빈 국수 그릇에 그대와 나의 새벽 공복을 울리고 가던 성도님 기적소리. 저는 이제 이 짧은 시인데 이 한 편 속에 우리의 현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다 영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없죠. 모르죠. 부모님한테 대답하셨어요? 저는 9살 때까지 밥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꽁보리만 먹은 적이 있어요. 흰쌀밥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밀가루죽 혹은 이제 치레기죽 혹은 옥수수죽, 옥수수빵 학교에 있을 때 그 노란 구운빵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빵 먹고 9살 때가 10살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샀냐? 도둑질을 산 거예요. 훔쳐서 먹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요 배추밭이 추수하고 나면 배추 등걸이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캐갖고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탱자나무가 있는 집은 대개 다 중산층 먹고 살만한 그런 집이잖아요. 그 탱자나무 가시도 친 탱자나무 울타리 안을 노래하며 훔칠 겁니다. 제가 도둑질 굉장히 잘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도둑질은 먹고 생존을 연명하기 위한 도둑질인데 전두환처럼 개새끼 아마 집을 잘 먹고 수천억 있으면서 또 갖다 훔쳐 그 나쁜 놈 도둑질이고 없는 사람은 장발장 레미제라블 나오는 그런 장발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그 사회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지와 도둑이 사는 마을, 땅 밖으로 삶은 내동댕 울타리가 도둑질이며 도둑질을 하게 하는 알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런 국수나 짜장면은 몇 번을 먹습니까? 한 번에 먹습니다. 여러 번 깜짝 자는 거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연애할 때 짜장면 시켜갖고 둘이 먹으면 원래 아가씨들 앞에서 짜장면 시킨 게 아니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연애 데이트할 때는 그 아가씨들이 짜장면 먹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남자들 시키는 게 아니래요. 나중에 알았는데 짜장면 시키고 우리 한 목에 다 먹죠.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한 올 먹다가 내가 계속 그 짜장면 째려보니까 다 못 먹고 절반 나한테 주고
그럼 또 맛있게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국수를 한 입에 몰아넣는 이게 이제 버릇처럼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저희가 살았던 60년대에서 또 80년대 온 우리 현대사가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가 이제 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 시대의 과제였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가난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무자비하게 독재를 해갖고 극복을 했어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자,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옳다고 봅니다. 가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철학자가 굶주린 것을 합리화하는 철학자로 바로 뺨을 때리고 싶어요. 내가 개새끼, 네가 굶주리면 안 돼. 그죠? 인간이라는 것이 배가 따뜻해야지. 거기서 무슨 생각도 나오지. 지 배가 꼴꼴꼴 굶고 있는데 뭐 철학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는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가난을 극복하는 이른바 경제 성장 과정이 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저는 이걸 옛날에 빈부격차의 심화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는 지난 70년, 80년대 경제 성장 과정이 너무 그 한 놈한테 돈을 많이 몰아주고 재벌들 너무 많고 서울의 달동네 사람 너무 가난하고 이 빈부격차를 너무 심화시켰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제가 생각을 좀 달리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빈부격차보다도 더 큰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이 자연환경, 요 경제 성장하면서 하나는 우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제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우리 익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적일까요?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건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겠죠, 그죠? 자, 사람이 밥을 먹기 살려고 먹어요. 간단하지? 밥 먹기 사는 사람 많죠, 그죠? 진짜 웃지 마세요. 밥 먹기 사는 사람 많아요. 자, 살기 위해서 차를 타요. 차 타기 살고요. 차 타기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갖고 다닙니까? 스마트폰 갖고 다니게 사는 건 어느 쪽이에요? 요새 애들 4명까지 한 달에 통신비가 40만 50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 보면서 밥 먹는 거하고 집 사는 거하고 차 타는 거하고 스마트폰, 그 다음 교육 합하면 이게 생활비 전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벌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쇠바지에 고생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저는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 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건 그 다음 그 어떤 더 위대한 인간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필요 조건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저희 호남이 지난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큰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제가 비판했던 이유는 이 양반들이 대통령 되자마자 삼성 이건희한테 끌려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앞장섰다 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인간 존엄인 거예요. 돈이 아니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외쳐야 돼요.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이고, 인간 존엄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보존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유지될 때 인간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개새끼는 10조 원어치 미술품을 갖다가 지 창고에 집어넣을 거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사람 새끼 뭔 새끼요? 마귀 새끼지. 그죠? 미술품이라는 것은 인류가 같이 감상해야 될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것입니다. 이걸 왜 지가 사유해갖고 아무도 못 보고 저도 안 봐요. 저도 10조원어치 그럼 미술품 몇 개겠어요? 수천 점일 거 아닙니까? 그 창고에 싸놓고 있지 그걸 전시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빈부격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몰상식한 일부 기업가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원래 굉장히 정신이 순결하고 순박하고 건전하고 좋았거든요. 이 순박한 정신을 철저히 지금 파괴시켜 왔어요.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전라도는 비교적 순박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전부 거지들이니까. 서울 가봤어요. 눈깔 돕니다. 그죠? 타워팰리스 보세요. 한 채 얼마나 될까? 한 채 얼마나 돼요? 몰라요? 그 사람 와서 타워팰리스 한 채 50억 100억 하잖아요. 안 들었어요?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막 나와요. 그럼 한 채에 100억씩 나가면 배알이 꼴려 안 꼴려? 나 저 같은 욕심을 사람도 그 소리니까 눈깔 돌리고 들어요. 내 동창이 거기 산다 들어가서. 저는 광주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사는데 2억이거든요. 제일 큰데 50평. 뭐 서울에서 50평 못 살아요. 50평. 와 2억. 왜 근데 이걸 갖고 팔아갖고 서울 아파트 살라 봤더니 5평도 못 살아요. 와. 그러면 5평이 집이에요. 뭐예요? 5평 방 한 칸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예요? 서울 가면. 거절. 이게 서울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서울에 금방 일만 보고 내려오면 광주에 내려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익산에 별로 금방 아무 조건에 금방 다녀와도 마음이 편하니까. 서울로 오라면 막 제가 조건을 따져. 우리 익산, 군산, 천주 사람은 제 마음이 편해. 금방 옵니다. 내가 다 거지들이에요. 우리 거지들이 공동체. 그래서 진짜 여러분께서 익산의 정신을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지기 바라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지난 40년 동안 가난을 극복하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각하게 파손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자연환경 파괴됐죠. 그죠?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요. 우리 학생들 워낙 지금 공동체 정신, 공동체 멀리 있어. 중학교 때부터 맨날 시험 보고 경쟁하고 나만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를 못 느껴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 있어 없어? 있죠? 하루에 하나도 통화 안 하면 어때요? 하루에 한 통화도 안 한다. 일주일 돼도 한 통화 안 한다. 10년이다 한 통화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씁쓸할 정도일까요? 10년이 가도록 통화 한 통화 한다. 그럼 자살해야죠. 우리가 워낙 이 개인주의 지금 미국의 개인주의에 많이 침탈되어 있어요. 원래 제 어머니의 삶을 보면 완벽한 공동체였어요. 제 어머니는 길가 가다가 연탄 장수가 가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헌옷을 다 줘요. 아무런 인간관계 없어요. 왜 줘요? 짠한 게. 없다 짠한 거 하고 입으시오 하고 밥 차리는데 얼마 안 걸려. 진짜 선수예요. 근데 연탄불로 가스도 아니고 연탄불에 10분 만에 밥 한 상 딱 차려갖고 따뜻한 먹이하고 보내고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 정치였어요. 근데 이게 좀 완벽하게 지금 파괴되어 있고 서울은 완전히 망가졌고 우리 익산이나 광주에 똑같이 남아있다 보는데 저는 인간의 행복은 이것을 떠나고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요 다 배웠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존재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제일 고통스러운 벌을 줄 때 어디 보내요? 교도소 보내잖아요. 왜 교도소 보내요? 인간은 존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관계를 차단시킬 때 가장 고통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도소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면서 먼저 내 돈, 내 성경, 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중반 가면서 우리 이제 익산 촌놈, 광주 촌놈, 우리 촌놈들이 뭉쳐갖고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방향으로의 모든 운동을 좀 펼쳐나. 정치도 이번 대통령 후보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가장 원상복귀 해놓겠습니다라는 후보 있으면 질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어때요? 우리 학교도 좀 그죠? 그 명박이고 뭐 대드모든 바로 뭐 일찍을 써고 뭐고 사람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을 자주 보게 할수록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약간의 시험 필요하다 봐요. 약간의 경쟁은 필요하다 봅니다. 이른바 선의의 경쟁. 그죠? 너무 또 경쟁이 없으면 성취 의욕이 안 나거든요. 사나이가 또 사람 한번 점유할 때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 의욕을 북돋는 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경쟁의 결과가 한 인간을 자살하기까지 내몰게 만드는 또 내일 모레 반드시 죽는 사람 생겨요. 내일 모레 지켜봐서 반드시 제 딸이 지금 시험 보는데 제발 자살만 않고 왔습니다. 건강으로 갔다가 건강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부모님 심리 그렇잖아요. 부모 심리.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적 목표는 저 공동체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목적 뭡니까? 목적은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죠?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 불교도는 불교대로 해탈 속에 행복이 있다 할 것이고 그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나님 품속에서 여러 가지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본 대로 첫 번째 이 공동체가 파괴된 속에서는 무조건 비극만 있을 때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노동하는 존재거든요. 개새끼하고 사람 새끼가 차이가 어떤 거예요? 개한테 쌀 주면 개가 쌀 요리하고 밥을 먹든가요? 못 먹죠. 그죠? 개하고 사람 차이는 노동을 한 데 있거든. 이 노동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진짜 인간답게 여유있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그 조건이 어떤 것일까? 한번 제 생각이 좀 유토피아적일지라도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980년도에 생산성 지표가 30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 생산성 지표가 200배, 7배 성장했습니다. 동의하시죠? 1980년도 1인당 GNP가 $2,000였습니다. 2000년도 $20,000 됐죠, 그죠? GDP를 10배 성장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수치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때 노동 시간이 주당 70시간이었습니다. 부자이 많이 일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많이 하신 분은 주 200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다 죽어나갔어요. 자, 그러면 생산성이 7배 뛰었기 때문에 주 70시간이 몇 시간을 바꿔줘야죠? 이게 10시간 내려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10시간. 근데 이때보다는 한 2배 더 좀 잘 먹고 살살보자 20시간 정도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이죠? 지금 40시간이죠. 주 40시간이죠. 그죠?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주 40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생산성이 계속 성장했던 거예요. 생산성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사람 손이 그만큼 덜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KT에서 98년도에 6만 명을 3만 6천 명으로 줄였어요. 2만 4천을 잘랐어요. 생산성이 늘어났습니까? 2만 4천이 뭐가 됐습니까? 실업자 되고, 실업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영업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구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루에 모두가 인구의 절반이 4시간, 8시간 일할 걸 어떻게 하면 돼요? 4시간씩 일하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워크시어리라고 일자리 나누기라 이야기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번 대통령 누가 저 고민을 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실업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영업도요. 사실상은 실업자들이에요. 여기 자영업 하신 분 계시죠? 그죠? 자영업의 본질은 실업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자영업이에요. 물론 자영업 10개 중에 하나는 좀 돈을 벌죠. 자영업 10개 하시면 한 명은 돈을 벌어갖고 이른바 자산가로 올라갑니다. 부르주아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9명 어떻습니까? 다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걷고 또 뚫고 치고 또 옮기고 또 까먹고 또 옮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기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가게를 지켜. 왜 그래요? 그걸도 안 오면 묵고 샀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희한한 게 자영업 파트가 전 세계 가장 비중이 많아요. 무려 30%.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 자영업에 관한 구제 정책을 누가 제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입니다. 자영업의 본질이 뭐라고요? 실업이에요. 은폐된 실업, 은폐된 실업. 10명 중에 9명은 사실상 실업. 1명은 장사가 잘 되죠. 그죠? 식당 보면 한 가게는 사람이 몰리잖아요. 돈을 법니다. 나머지 9명은 팔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영업 파트나 우리 청소년들의 청년 실업 이 문제가 다 이 노동의 질서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일자리 나누기 개념으로 가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일자리 나눠요? 노동시간 대폭 빨로 줄여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사가 대한민국에 40만 명 있거든요. 교사를 40만 늘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사 많은 대학 졸업해갖고 월대검사 많잖아요. 그죠? 그럼 대졸이면 약간의 정도 교사 훈련받은 초등학교 선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박사 받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핑핑 노는 사람 많아요. 석사 받았으면 곧 중학교 선생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교육하기 있어야겠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아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교사 수가 2배 되면서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가장 큰 애를 고소하던 거예요? 잡무가 많대, 잡무가. 그 잡무를 줄여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도 충분히 연구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학원이 없어져요. 학원이 없어지면 어머니들이 학원에 돈 얼마 내고 있죠? 얼마 내고 있어요? 한 달에? 빨리 얘기했어요. 알아요. 100만 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교육비 20조잖아요. 20조요. 얘들 키워보면 부모는 다 이해가 안 해요. 그죠? 한 마리당 50만, 두 마리 무조건 100만 원. 이거 최소 연가잖아요. 그죠? 얘 안 키우신 거 있는 거예요. 이거 기본과 기본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거지들이 쓰는 교육 비용이에요. 이게 20조란 말이에요. 이게 사교육비. 만일 이 사교육이 들어가지 않고 공교육이 제대로 쓰게 되게 되면 20조가 우리 가계 소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나서야죠. 저 이번 대통령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은 바로 찍어주세요. 그 사람이 정신 바로 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그 행복이라는 가치는 각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동체 정신을 복구시켜야 된다 보고요. 자, 이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의료가 공동체적 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의료 갖고 돈 버는 새끼들 눈깔 찢어버려야 돼요. 그죠? 사람 생명하고 장난치는 그런 의사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제가 너무 과하게하나? 진짜 그렇잖아요. 생명하고 어떻게 돈 버리더라. 오늘 대한민국 의사들 내가 물어봤더니 야 너희들 솔직히 해봐라. 이제 양심적 의사 몇 명되냐? 열에 3명은 양심적이야. 아 그래? 그래도 많다. 고맙다 했어. 열에 3분은 진짜 양심적한데. 교육과 의료를 우리가 이 공동체적 원리에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꾸 의료 파트에 삼성이나 이런 보험이 들어나잖아요. 그죠? 이거 몰아내고 의료를 100%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요. 의료 파트도 간호사들 너무 고생 많아요. 의료 파트 간호사 인구를 배로 늘려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제가 계산을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선진국은 의료 인력이 우리보다 3배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선진국은 평균 우리보다 의료 인력이 3배 많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우리나라 의사가 선진국보다 3배 뺑이 친다는 얘기죠. 그죠? 간호사가 3배 고생한다는 얘기요. 혹은 우리 소비자가, 의료 소비자가 선진국보다 서비스를 3분의 1밖에 못 받겠네. 실적으로 자, 대학 방문 3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제대로 뭐 대답 하든가 안 쳐 그냥 가자고요. 원래 의사한다 1시간 상담을 해야 된다며요. 그냥 뭐 병을 알려면 그냥 뭐 한 개인이 어떻게 사는 건 쭉 알아야 제대로 진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를 선진형으로 공동체형으로 바꿔내는 것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해내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 이야기를 한 게 2000년부터 했어요. 그때 저만 외롭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근혜인이 안 근혜인입니다. 지금하고 언제부터 복지 이야기 했다고 얹혀놓았어요. 표어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2000년부터 일관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지 말고 이야기 하셔야 할게요. 왜냐면 김대중 때요. 세금이 100조였어요. 노무현 때 16조고요. 이명박 때 300조예요. 그럼 다음 조건 얼마겠습니까? 포함하면 400조죠. 그 다음 조건 얼마겠습니까? 그 다음 조건 500조죠. 이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김대중 때 100조, 200조, 300조, 400조. 무작무작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재원이 없어 뭘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거꾸로 쓸 데가 없는 거죠. 세금 무지 걷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는지 아십니까? 자영업하신 분 할 거예요. 세금 왜 이렇게 많이 걷는지 아세요?
내시면서 5만 원.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지 보세요? 두 가지. 자, 지금 300조면 1000만 가구 칩시다. 1000만 가구면 한 가구가 1년에 얼마 세금 내고 있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3에 10에 14승입니다. 10에 7승이요. 14승 7승 나누면 어떻게 되죠? 7승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1년에 3천만 원 세금 내고 있다니까요. 나는 3천만 원 못 버는데. 우리가 300조를 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보세요? 손창시켜 네이버 들어보세요. 이명목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1년에 300조 냈어요. 우리 가구가 1000만 가구잖아요. 1년에 세금 얼마인데요? 3천만 원 이미 내고 있다니까. 이건 무엇이다니까요. 한 달에 얼마네요? 3천을 12로 나눠보세요. 25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무상교육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 안 한 놈들 돈 놈이요. 독일이나 프랑스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반값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무상교육 너무 또 이제 공짜는 양재물도 못 나오고 무거울 통에 그때 반값 정도 줄 수 있겠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 돈을 여러분 내고 있어요. 뭘로 낸지 아세요? 그 있잖아요. 간접세. 요거. 옛날에 현금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씨가 이거를 바꾸겠어요. 정말 치치치 하잖아요 지금. 이거 되는데 바로 세금 다 신고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다 현금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 대부분 이걸로 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가 집에 한 대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다 두 대 있죠. 다 두 대 있잖아. 그 자동차 세금 덩어리, 그죠? 자동차 살 때 내죠. 기름값에 세금 얼마 들어있어요? 기름값 딱 주셔갖고 얼마 될까요? 우리 아줌마들은 만원 낸단 말이에요. 만하고 뭐 선물 달라고 하죠. 남자들은 왕빵 카드 쫙 10만원 딱 풀로 딱 채워줘. 풀로 딱 채우는 순간 세금 얼마네요? 7만원의 세금을 실어야 돼요. 이걸 좀 아시나 이게요. 10만원, 7만원 세금을 냈다니까. 맞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돈은 우리를 위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권리의식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재원을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대학교 무상교육하고 의료보험 무조건 주고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 세금 다 내. 무조건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세금을 다 쓸 때가 있어요. 저 세금 가만히 있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카드 때문에. 우리 세금 신고 안 하고 따라서 카드 때문에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재정은 무지하게 튼튼하고요. 국민들의 권리의식은 완전히 빵이에요. 그게 우리 현주소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없고 다음 대통령 없고 우리 교육, 의료 문제를 완전히 공동체의 원리 위해서 진짜 노인들 아프고 어디가 병원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효도하려면 뭐 해야 돼? 다 병원 가잖아요, 그죠? 애들 키우는 거예요, 교육비, 의료비 걱정 없이 공동체의 원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전을 열심히 탐독하시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좋은 공동체를 함께